KBS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광장에는 오늘도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광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많은 조문객들이 분향소를 찾고 있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조문을 시작했는데요. 출근 시간을 지나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운영 시간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하다고 밝혔고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4천여 명이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조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구들도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죠. 네, 용산구도 어제부터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는데요. 별도의 운영 시간 없이 24시간 조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와 양천구 등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가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5,300여 명이 25개 자치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치구별 운영 장소와 시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사고가 난 지 나흘째입니다. 시민들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죠? 네, 저는 사고가 난 현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국화뿐만 아니라 음료수, 빵, 과자, 술 등 여러 시민이 추모의 의미로 가져온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져온 물건을 놓고 묵념을 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문을 열었을 상점가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일대 상점 곳곳이 추모 안내문을 걸고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휴업한다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참사 후 나흘이 지났지만 이태원 전역은 여전히 침통한 모습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난 골목 주변은 여전히 경찰이 경찰 통제선을 쳐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골목에는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분실물을 수거했지만 사고 당시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입니다. 수거된 유실물들은 대부분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유실물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유실물센터는 어제 저녁 8시에 마련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태원역 도로는 사고 직후부터 통제되다 어제 저녁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을 기점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이 더 늘어나 155명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는 152명으로 이 가운데 부상자는 30명입니다. 위독한 상황입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다혜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8시를 기점으로 이곳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는 희생자 3명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인은 오늘 오후와 내일 아침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참사 직후 가장 많은 수인 14명의 희생자가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유가족 대부분이 고인을 연고지 주변으로 옮겨 안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 이중 국적인 20대 남성 사망자도 유족이 어제 한국에 도착하면서 이곳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아직 호주 국적의 20대 여성 사망자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 또한 오늘 안에 가족들이 도착해 시신을 인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은 빈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오전 이동환 고양시장의 조문도 거부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지하 1층에 별도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 조문하러 온 시민분들은 이곳에서 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30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으로 치료받던 20대 여성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15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5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1명이 서울 대형병원 곳곳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명이 중상입니다. 중상자 가운데 2명은 상태가 나아져 경상자 2명으로 분류되기도 해 사상자 수치는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 연고지에 차려진 빈소와 분향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고 예정된 축제와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손주순 기자입니다. 올해 초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해 서울로 간 23살의 딸. 정규직 전환이 코앞에 왔다며 좋은 소식을 갖고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딸은 싸늘한 시신이대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따님 핸드폰이냐 그렇다.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광주 7명, 전남 2명 등 전국 각지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빈소는 각자 고향에 마련됐습니다. 이태원 가서 논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 근데 그냥 같이 놀래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시도별로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내 가족, 내 친구의 일인 듯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 또래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분향소 생겼다는 소식 듣고 바로 이번 참사로 가을을 맞아 기획된 부산 불꽃축제와 순천만 갈대축제 등 지역별 행사와 축제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들 생각했을 때는 취소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된 가운데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청사의 조기를 개항하고 행사와 단체 모임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합동 감식이 있었고 현장 인근의 CCTV도 다수 확보를 해서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사고 전후 인근에 비춘 CCTV 화면에는 당시의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 CCTV에 기록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밤 10시 6분입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떠밀리듯 이동하다가 9분쯤 뒤 한 남성이 손으로 X 표시를 하면서 행인들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다급히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CCTV 화면엔 사고 지점의 모습은 없지만 참사를 전후한 현장 인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화면을 비롯해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50여 대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사고 전후 SNS 등에 올라온 영상들까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시민들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순간의 특이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골목 오르막 쪽에서 누군가 고의로 민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온라인 등에서 제기됐는데 경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근 업소 종사자와 사고 현장 목격자, 부상자 등 4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 미신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이 밀리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 맞받아 치시겠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던 중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불법 시설물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폭 3.2m, 가뜩이나 좁은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드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을 경우 행인들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40여 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에 대한 첫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보이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해서도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듯이 누군가 민 사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워낙 복잡했던 만큼 섣불리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선 단순히 밀었다는 주장을 넘어서 특정 차림새의 행인을 지목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경찰은 행여라도 사실 무근의 얘기들이 악의적으로 유포될 경우엔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5시간 뒤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누군가 밀자 얘들아라고 말한 뒤 사람들을 밀어버렸다. 자신이 그 현장 근처에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해당 글 게시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저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남녀 구분 없이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밀어 소리가 계속 하다 보니 옆에 있던 분들도 다 같이 밀자 얘들아 이러면서 제 뒤에 있던 그분까지 저를 밀게 된 거였어요. 이 게시글을 포함해 시민들의 영상과 목격담들이 온라인에 퍼졌고 한 발 더 나아가 머리에 특정 장식을 한 사람을 지목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조차도 누군가의 악의성, 고의성을 지적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고의로 밀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밀려서 아마 그 사람들도 이제 더 세게 밀게 되지 않았나? 시끄러운 소음과 제한된 시야로 인해 현장에서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만큼 목격자들 얘기도 엇갈립니다. 내리막길 진입 전에 왼쪽 골목에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을 뿐더러 밀어 이런 것도 저는 듣진 못했고 주변 분들께서 그냥 밀지 말라고. 경찰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밀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 혹은 본인도 떠밀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지를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본부와 별도로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온라인 유언비어와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6건의 고인 명예훼손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중이고 63건의 게시물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가족,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며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주체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과학적 관리 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관련 정부 부처 보고를 받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할 때 통상 이뤄졌던 출근길 문답은 생략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 애도 기간에는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주체 없는 집단 행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를 만드는 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실제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로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용산구청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닷새 동안 공무원 150명을 투입하기로 해 하루에 30명 정도가 현장에 배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불법 주차장도 단속하고 직원들
소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면 이것도 나가고, 감사실에서는 또 동양보건회와 어떤 현장에 무슨 사건 사고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대응을. 용산구는 다른 축제와 달리 주체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인파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고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한 도로 통제나 지하철 무정차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정부가 주체자 없는 행사 관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효교연의 불꽃놀이 행사에서 좁은 다리에 시민들이 겹쳐 쓰러지면서 11명이 사망한 뒤 4년 만에야 마련됐습니다. 주체자가 없는 경우 몇 명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할지 등 세분화해 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 상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만들고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디 정도까지 할 건지는 반드시 공론화되게 돼서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여기에 좁은 골목이나 협소한 지역을 파악한 뒤 정부의 관리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각각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추모 분위기 속에 정쟁은 자제했지만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현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라며 대통령실 국정감사 연기를 제안했고 여당도 수용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애도 분위기 속에도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나왔습니다. 참담한 심정인데 장관 발언이 논란을 빚기에 유감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송함을 표했어야 한다. 당장 파면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전에 교통대책,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라는. 야당은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분명하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에 이 장관은 취지를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찰 배치가 적절했냐는 기자 질문에 정치 선동부터 걱정했다는 셈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뒤늦게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명 넘는 인파에도 경찰 130여 명이 배치돼 예고된 인재 아니었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 이번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재난안전 전문가와 함께 이번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삼 KBS 재난방송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핵심 원인 무엇으로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사건의 집중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이 몰렸던 집중도의 문제, 네. 그다음에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의 구조적인 상황을 보면 폭이 3m고 네. 길이가 40m인데요. 그 아래쪽 위쪽이 어떻게 보면 이태원의 메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도로에서 이동하는 보행 행렬 때문에 도로가 꽉 막힌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그 좁은 골목으로 계속 유입만 되면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서서히 계속 사람이 유입을 하면서 네.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런 압사 사건이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고를 보면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렸고요.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의 목 부분처럼 이 넓어졌다 갑자기 좁아지는 경우에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 골목길 말고도 이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곳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장소들은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보면 축구장, 극장, 네. 공연장, 아니면 종교 행사장, 그리고 뭐 지하철 이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공간에서도 보면 항상 이제 시민들이 서 있는 공간보다 출구나 한 방향 쪽에서 보면 좁아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뭐 화재가 난다든가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모든 분들이 한 방향으로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밀집되면서 그렇죠. 사고건들이 많이 날 수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 고가도로 같은 데서도 이제 너무 저희 나라에서도 고가도로 사건이 있었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렵고 이번 사건처럼 골목길 같은 것들도 출입구 앞뒤 쪽이 굉장히 막혀 있는 사람으로 막혀 있는 이런 골목길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압사 사고는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으로 이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인원이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매년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해당 지자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년 해오던 그 관례대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한 2년 동안 이런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노하우라든가 관리에 대한 체계 이런 것들이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례를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참사를 통해서 군중이 밀집한 장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받는 힘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뭐 언론에 보면은 뭐 100명이 밀면 뭐 적게는 5톤에서 10여 톤까지 나온다라고 18톤까지 하는데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100분이 대부분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기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에 있는 힘을 통해서 주변을 밀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밀 수 있는 힘을 한 50kg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00분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최소 5톤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아니고 서서히 누적돼 갑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보호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큰 힘이 밀려오더라도 자기 힘으로 좀 막지만 그렇죠. 이게 5분, 10분, 20분 지나가면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서서히 그런 외력을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약해지기 때문에 압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경우입니다. 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었고 또 그 전에 미국에서도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든지 축제나 공연장 아니면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도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어떤 걸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출입구 우리가 흐름을 조금 사전에 인지해야 됩니다. 네네. 주최 측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중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항상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을 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때도 도로에서도 보면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구간에 이제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을 사전에 조금 순서를 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과정.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극장 같은 데서도 보면 영화를 보기 전에 대피로를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줄을 서서 서서히 질서 있게 움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전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시민들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최 측에서의 그런 안전에 대한 그 계도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그 운영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여성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여성, 노약자의 경우에는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밀집되게 되면 이제 보호 기제가 발동하면서 숨을 쉬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되고요. 힘을 주게 됐을 때 사람들의 체력에 따라서 그 체력 그 상황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틀리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의 평균 신장이 조금 낮으니까 호흡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또 호흡에 대해서 이제 호흡량들이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약한 분들이 좀 먼저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압사 사고의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 4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먼저는 CPR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처럼 이제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송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다음에는 그 CPR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우는 저는 상황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 10여 명이 펜스를 쳐주고 네. 그다음 거기서 이제 이런 CPR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어서 CPR을 하는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많은 희생자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당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왜 매뉴얼이 없었느냐에 관한 거였거든요. 사실 2005년에 상주 압사 사고에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것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까? 상주 압사 사고의 경우는 이제 공연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주최 측에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안전법에서 이제 1,000명 이상의 이제 사람이 모일 경우 대응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자발적인 행사고 이런 매뉴얼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런 것 그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이런 우리가 관리하는 운영 기술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구조대원, 경찰분들이 너무 애를 써주셔서 저희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또 아쉬움이 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계셨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구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 대응, 우리가 재난관리에서 대비가 있고 대응이 있습니다. 대응에서는 저희들은 시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 단계를 네. 이제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고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적절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대비 단계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됐을 경우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네. 좀 미리 하고 그게 이제 배치되는 운영 요원들에게도 사전 교육을 통해서 각각의 임무들을 주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명의 인원이 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사회 재난은 너무나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뭐 우리가 압사 사건이 났지만 뭐 화재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적 재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웠던 게 참사가 발생한 날 일본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압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해외에서는 뭐 이러한 조치를 따라야 되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 나라에서도 압사 사건이 있었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앞선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고현에서 사건이 생긴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DJ 폴리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민간 그러니까는 그쵸. 요원들입니다. 요원들을 행사장에 배치해서 거기서 이제 높은 곳에 탑을 세워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밀집된 인원들을 분산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크리스마스 같은 기간에 타임스퀘어 뉴욕 시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밀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일정 공간을 갖다가 안전존이라 그래가지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두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공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의 범위를 공간을 좀 확대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 진입을 하지 않는다든가 오늘은 할로윈이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난 관련 인력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똑같은 유형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 나지만 계속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난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안전직nghiệp 공무원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자들이 어떤 우리들에게 그런 권한과 예산을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 예전에 있던 사회방재비서관이라든가 뭐 정무부시장님들의 기능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런 안전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창상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9월 우리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악화돼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 침수 피해로 49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포스코 사태. 9월 산업 생산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철강 같은 1차 금속 생산량은 전달보다 15% 넘게 줄었습니다. 광공업 생산 감소의 절반 정도가 포스코 요인이었고 나머지는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생산이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줄었고 국내 소비도 악화됐는데 상품 판매는 물론 서비스업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를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세 지표가 모두 나빠진 겁니다. 정부는 기저효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소비의 경우 올해 추석이 비교적 빨라서 선물이나 장보기 수요가 8월에 몰렸다는 겁니다. 내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였고요. 그러면서 그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직 3분기 전체를 보면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 둔화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은 건 아닙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요인이 본격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악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와 같은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언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중 갈등 등 국제정세 불안도 지속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경북 봉화에 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구조당국이 고립된 작업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땅속에 철제 배관을 삽입했지만 잘못된 지점을 뚫은 탓에 1차 시추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류지영 기자입니다. 갱도에 매몰된 작업자 2명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제 배관 시추 작업이 1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구조당국은 32시간 동안 진행한 지름 76mm 크기의 배관 구멍을 잘못된 지점에 뚫었다며 새로운 좌표를 찾아 다시 시추한다고 밝혔습니다. 170m 지나서 185m 지점까지 내려가 버려가지고 단단층을 만나갖고 그래갖고 실패를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나머지 98mm 크기의 배관은 시추 속도가 느린 탓에 목표 지점 절반에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급한 대로 천공기 2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배관 삽입이 예정대로 성공했다면 배관을 두드려 작업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던 상황. 배관을 통해 물과 음식을 보내려고 준비했던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생명의 존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저 한 대가 들어가가지고 실패하고 나온 게 맞습니까? 실패할 확률에 대비해서 2차, 3차 다 뚫어야죠. 작업자 구조를 위한 진입로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고립된 작업자가 있는 곳까지 현재 95m 정도 남은 상태. 구조당국은 현재 진입하는 지하 통로는 기존에 쓰던 레일이 깔려 있어 작업자 구조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레일이 끊겼거나 안반으로 막혔을 가능성이 있어 갱도 상태를 살펴봐야 구조 예상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발전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키이우 지역에는 단전과 단수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월요일 출근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어제 러시아가 오전 7시부터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44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추되지 않은 미사일은 키이우 등 주요 도시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키이우 지역 내 에너지 시설에 떨어진 미사일로 민간인 2명이 다치고 35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키이우시는 밝혔습니다. 또 키이우 지역의 80%에서 물 공급이 끊겼는데 키이우시는 당분간 단수가 계속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약수터 지도를 휴대전화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They want to freezing the whole population in our hometown. Is genocide. No another words.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루키우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러시아 공습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여러 도시에서 발전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일부 도시에선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공격은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군이 흑해 함대에 대한 드론 공격을 벌였다고 러시아가 주장한 지 이틀 만입니다.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ено нанесение ударов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воздушного 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 системам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энергетики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0일 이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고 전국 전력 시설의 약 40%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전장에서 싸우는 대신 민간인과 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세계 최대 애플 아이폰 생산업체인 중국 폭스콘 노동자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공장 시설을 가동하다 최근 공장 내 감염자가 발생하고 또 음식과 의료 지원이 부족하자 탈출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밤 시간에 고속도로를 걷거나 철제 울타리를 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석 특파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사람들이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모두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길게 서 있는 화물차 짐칸으로 수십여 명이 올라타고 손잡이도 없는 화물차는 사람들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사람들은 2m가 넘는 철조망 울타리를 넘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업체인 폭스콘 노동자들인데 고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폭스콘이 있는 정저우시에 코로나가 확산돼 곳곳이 봉쇄됐고 폭스콘도 외부와 차단된 채 공장 시설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음식과 의료 지원이 부족하자 탈출이 이어진 겁니다. 10시간이 넘어 고향에 도착했다는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스콘 노동자 20만 명 가운데 탈출 행렬에 동참한 수는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을 돕는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到信阳了，这是给大家准备了一些中药啊，还有方便面、火腿肠、鸡蛋糕、雪碧、可乐、矿泉水。 폭스콘 측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귀향을 위해 차량 지원을 밝혔지만 탈출 행렬로 11월 아이폰 생산량이 3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 재유행 기미를 보이는 중국에서는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이어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적인 소비 시즌인 연말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이탈 등이 이어지면서 올 4분기 중국 경제 성적표 역시 낙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과거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병화가 15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가족이 미리 마련해둔 화성시 한 원룸으로 들어갔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주택가 골목을 경찰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게 된 원룸 주변의 경계를 강화한 겁니다. 인근에는 대학교가 있고 일대가 원룸촌이어서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거의 많죠. 학생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거의 다 여성들인데.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 1곳이 더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이 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박병화의 거처는 출소 전 가족이 대신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실제 누가 살게 될지는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자가 사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계약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아무런 통보 없이 출소시켰다며 법무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출소한 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병화는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10년간 전자장치 착용, 성충동 조절 치료, 새벽 외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특별 대응팀을 편성해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전담 연구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친원전 기조 속에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전이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에 원전 해체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2,500억 원을 들여 22,500제곱미터 규모로 짓는데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의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한 저력이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이 맞닿은 이곳에 원전 해체 연구소가 생깁니다. 하지만 친원전 정부 분위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원전 10기의 수명이 끝나지만 정부의 계속 운전 방침으로 국내 해체 대상 원전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단 2기만 남게 됐습니다. 2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던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해체 센터가 규모라든가 또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관련 예산도 신청액보다 2,100억 원가량 줄어든 3,400억여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단기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원전 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안개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은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북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기압골이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따라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겠고 모레 목요일 낮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21도까지 올라 오늘도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최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KBS 뉴스 특보로 참사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